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됩니다. 세 분 어떠셨어요? 저는 김 쓰고 기자님. 있었습니다. 돌아다니는데 다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쵸. 저도 네네. 쓰고 있었는데요. 예. 저는 미용 목적이 큽니다. 맞아요. 화장 가릴수록 예쁘기 대신에 때문에. 여성분들은 화장 예. 대신에 아하. 마스크에 좀 의존하는 경향도 있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에 가렸던 이 하관이 너무 무너진 게 요즘 많이 보여가지고 아이고. 여기 팔자주름도 보이고요. 이래가지고 당장 벗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네. 여전히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모습 저도 많이 봤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도 경제 프로파일링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첫 네. 번째 이슈 전해주실까요? 네. 은행들이 대출 상품들의 만기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만기가 5년이던 신용대출은 10년으로 늘렸고 주택담보대출도 최장 대출 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낮아져서 전체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니 뭐 담보대출은 그렇다 쳐도 신용대출은 원래 만기가 1년 아닌가요? 그걸 계속 연장하고? 1년 일시 상황에서 이른바 마통이 많았죠. 마이너스 통장. 아, 네. 예. 그런 방식으로 많이 대출을 받았는데 네. 이번에 KB국민은행에서 내놓은 신용대출 상품을 보니까 대출 만기가 이게 일시 상환도 아니고 분할 상환이고요. 원래 5년 상환이었는데 10년짜리로 늘렸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게 직장인들의 일반 신용대출도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대출 기간을 늘리면 은행들이 돈을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늘리는 거다라고 하던데요. 네. 사실은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 금융당국이 좀 요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예. 은행들은 이렇게 초장기 만기를 가지고 있는 지금 40년을 해주면 젊은 층들에게는 해줄 수 있는데 네. 그 이후에 뭐 3, 40대라든지 3, 40대를 넘어서서 40대, 50대에게는 사실상 4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네. 위험성을 계산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은행들이 다시 내놓는 거 보면 이게 정부의 압박 때문인지 어허. 아니면 이 상품이 필요하다고 느낀 건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1년 만기로 돌아가는 상품이 많은데 실제로 그게 약간 편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DSR을 정부가 풀지를 못하니까 네. 한도를 좀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네. 그 시한을 늘려주면은 네. 어쨌든 DSR 비율은 음. 당장은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이게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것인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장 돈이 급한 분이라면 그럴 수가 있는데 네. 앞으로 이자 금액은 또 늘어나는 거니까 예. 그걸 감안을 하셔야지 될 거고. 근데 은행들이 일단 대출이 영업의 거의 모든 것이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총량을 많이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우회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 두 분 말씀은 DSR이란 게 원래 대출이 너무 많아지면 네. 각자 대출 받으신 개인도 문제지만 나라도 경제 구조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하는 수단 DSR인데 네네. 이걸 우회하는 방식을 터줘서 대출 총량을 늘려나가게 된다. 이러면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어긋나는 거는 맞습니다. 예, 어긋나는 건 맞는데 그게 뭐 불법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아하. 사실은 네. 어떤 계도 차원에서 이제 가계부채의 총량을 많이 늘리지 못하도록 해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올 들어 4개월째 가계대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을 또 보전을 해야겠기에 아하. 이런 방편을 내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초장기 상품이 나오는 거는 네. 사실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집을 사고 다시 일으키고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네. 사실상 만기라는 게
갚고 다시 일으키고 갚고 다시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은행의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집을 살 때는 다 그렇게 끼고 사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거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차라리 이 만기를 끝까지 이렇게 늘려주고 네. 사람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런 상품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계속돼 왔었기 때문에 이 장기 대출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은행들이 이렇게 40년짜리 장기 대출 상품을 만드는 걸 꼭 DSR하고 연결시켜서 이득을 더 내기 위해서 대출을 늘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조금 네. 부정적인 견해고요. 그래서 이 상품이 나오는 건 좀 반기는 편입니다. 네. 은행권에서도 네. 반기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기는 사람도 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개인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해 주는 건데 이게 개인 신용이라는 게 1년 만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뭐 그렇죠. 갑자기 형편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실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지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좀 걱정도 살짝 들긴 하는데 과연 10년의 신용대출 이거 괜찮은지. 글쎄요, 이거는 뭐 은행이 이걸 생각하지 않고 네. 추정하지 않고 이런 상품을 내놨을 리는 없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는 있고요. 예. 생각해 보면은 고령화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음. 그만큼 또 일하는 나이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10년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네. 지금 현재 10년, 앞으로의 10년이라는 계산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아까 DSR 때문이라는 지적에 조금 이제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김치현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DSR 규제가 좀 약간 좀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측면도 있었어요. 아하.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맞벌이 부부 초기 이런 네. 분들은 사실 소득이 적잖아요. 네. 맞아요.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이 낮기 때문에 덜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만기가 늘어나게 되면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DSR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간단하고 단순하지는 않네요. 네네. 복잡하기도 하고 어쨌든 대출이란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개인적 의미, 사회적 의미가 다 있으니까 신중하게 잘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전력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이후 전력시장 민영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점 판매 구조 개방이 한전의 민영화를 뜻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전기 요금이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전기 요금 모든 국민 생활에 큰 영향 미치는 공공 요금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위원회가 밝힌 사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논란이 불거지는 거죠?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김기용 부대변인이 예. 지난 28일 날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사상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한전의 체질 개선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하나가 원가주의 원칙을 정립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한전의 전기 판매에 대한 독점 구조를 개방하겠다라는 두 가지 원칙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가주의 원칙이라는 거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드는 원재료를 전기 요금에 반영을 하겠다는 의사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네. 독점 구조를 개방하겠다는 게 이게 그러면 한전을 민영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생기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진짜 한전의 독점적인 전기 판매 구조를 개방한다. 이 말은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정말 민영화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런 지적도 많고요. 그거 아닌가요? 일단은 민영화하면 떠올리시는 게 바로 요금 인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요금 인상에 대한 이슈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요금 인상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다들 민영화에 이제 그 단어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장기적으로 인수위나 새 정부가 꾀하는 게 한전의 민영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뭐 이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도 잘 안 될 수가 있고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요금이 올라가는 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사회적 합의 없이 그렇게 민영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매 시장, 그러니까 전력의 소매 시장 정도를 개방을 해가지고 한전이 갖고 있는 이 판매 기능, 요걸 좀 다변화하는 것을 꾀해보는 게 이번에 인수위가 예의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게 이제 전력 구매 계약이라고 해서 PPA라고 불리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전력 구매를 한전에서만 할 수 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이 독점을 하고 있었던 건데 네. 거의 이제 그 모든 그 부동산을 중개해주는 공인중개사처럼 한전이 역할을 해왔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역할하지 않고 다른 데서도 전기를 사업자가 살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전력 거래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촉진하자는 그런 제도인데 네. 일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개편을 하고 보완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앞서 네. 김민경 기자의 말씀처럼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 요금이 올라가는 거냐, 그것도 급격하게 아니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청 기자님? 민영화 이슈 말고도 앞서 그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는 이슈만으로도 가격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원가 연동제 예. 한다 그랬다 네. 잘 안 됐잖아요. 예, 원가 연동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작동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이제 민영화 이슈가 나오는 게 51%의 지분을 산업은행이 가지고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공정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이 51%의 지분 일부를 민간하게 팔아서 민영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민영화 이슈로 이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인수위 쪽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한 발 뒤로 강력하게 뺐단 말이죠. 그래서 예. 지분을 파는 것 같지는 않고 아까 김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발전, 송배전, 판매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는 사업부를 네. 한전이 지금은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나눠서 일부를 민간하고 경쟁할 수 있게 만들면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민영화돼서 이걸로 민간 사업자들로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도리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국에서도 그랬고요. 미국도 지금 지난번에 그 우리 삼성전자 공장 셧다운된 것도 네. 전력 민영화 때문에 서로 호환이 안 되면서 그 난리 난 거고 그 방향으로 안 가서 좋긴 하겠는데 걱정이긴 네. 하네요. 근데 진짜 이 전력 시장이 민영화가 되면 전기 요금은 필연적으로 오르는 건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당연히 이제 민영화란 이제 사적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표 때문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이게 민영화 이슈인지 음. 적정 가격으로 올려야 되는 이슈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얘기한 게 예. 원가주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가주의만 생각을 해도 음.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절한 전기요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실제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뭐 공급망 난리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걸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에 반영을 했거든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 네.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들으시면서 유튜브로 백경아님께서요. 원가대로 한다면 산업용 먼저 네. 정상화해야 하지 않나요? 서민한테만 부담시키지 말고요. 산업용이 워낙 더 많이 혜택을 주고 있죠. 그렇죠. 네.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민영화하거나 원자재 가격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요금에 반영을 하면 이 가격 자체가 워낙 빨리 급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번에 절실히 느꼈지만 결국에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반영하면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아마도 전기 요금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비중까지 올라오고 다시 새 정부가 원전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네. 것들이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텐데 지금 상황에서 바로 민영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원가를 그대로 네. 반영한다거나 그러면 물가 오르는 걸 또 정부가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고삐 풀리듯이 가격이 오르면 이게 네. 산업용이든 이게 그 일반 우리 서민들에게 반영하는 전기요금이든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더군다나 네. 산업용 요금을 이렇게 낮게 해주는 게 국가의 경쟁력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는 네. 요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함부로 손대기도 힘든 상황.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네.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지금 김천 기자님 말씀처럼 지금 뭐 탄소 문제도 심각하고요. 에너지원 우리가 하나도 없는데 가스도 없죠, 석유 없죠, 석탄 없죠.
석탄이 이제 뭐 북한 쪽에 있다 하지만 그건 또 탄소 때문에 못 쓰죠. 그러면 대체 에너지 쪽으로 돌리려면 전기값 요금의 인상 등 비용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함께 나눠줘야만 그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현 정부가 이제 기후를 더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네. 탈원전을 그렇죠. 하면서 사실은 석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더 많아졌어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더 부담이 되고 사실 2050년에 이번 대선 때 이제 이슈가 됐던 아리백 네.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만들자. 네. 이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지금 전기요금을 정상화는 어느 정도 해야지 되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금 말을 바꿔야지 돼서 굉장히 좀 곤란한 그렇죠. 상황일 거예요. 전기요금 동결을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웠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인수위가 지금 발빠르게 또 민영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요금 인상은 없다라는 이제 신호를 주기 위한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안 올릴 수도 없고, 없는 예. 그런 상황이라 참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여야가 바뀌면 서로 공격하는 그 대상으로 에너지를 써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그 원가연동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원가연동제를 최대한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거기서 또 다른 뭐 민영화 이슈라든지 아까 말한 뭐 여러 가지 원가 이상의 또 다른 것들을 추가하기에는 지금 상황상 정부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도 좀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여러 가지 경제 환경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다음 이슈 하나 더 짚어볼까요? 김유리 리포터. 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경제 관료 중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추경호 후보자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또 원희룡 후보자는 당장 임대차 3법 폐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후보자 청문회 통과하면 경제부처 사령탑이 될 텐데 경제가 현재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서 걱정, 고민 꽤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제 상황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합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성장세는 조금 둔화가 되고 있고 또 물가는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오지 않느냐라는 이제 경고음이 아주 요란하게 좀 들리고 있고요. 예. 또 그런 상황에서 경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의 그 의견들도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재정은 계속 또 풀어야지 된다라는 쪽이 이제 추경을 찬성을 하는 쪽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런 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 유발이라든지 부작용을 또 걱정을 해야지 되니까 여러 가지로 좀 구조적인 한계에 몰려 있기 때문에 더더욱 경제팀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것 중에 네. 경제가 정말 큰 네.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현재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하고는 기본적으로 좀 다르게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그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네. 경제 이론으로 보면 뭐 분수 효과냐 낙수 효과냐 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분수 효과, 그러니까 아래서 위로 네. 뭔가를 올려보자라는 차원이었고요. 지금 추경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낙수 효과를 더 강조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잘 나가는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이 벌어서 그 번 것들이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김유리 리포터, 뉴스아이킥의 삼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김치형 기자, 네. 추경호 후보자 관련 새 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문재인 정부와 많이 다를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 주시다가 끊겼습니다. 계속해 네, 주시죠. 그렇습니다. 방향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아래서 위로 분수 효과는 지금 정부가 노리는 거라면 네. 이제 새 정부는 과거에 했던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위에가 잘 되면, 그러니까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 좀 잘 되고 기업들이 잘하면 이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면서 모두 다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정책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추경호 후보자가 민간과 시장, 기업 중심의 경제 운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창의적, 혁신적 경영 활동을 꽃피우고 세계 무대에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방향성은 확실한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선거 때 이 방향성하고 조금 다른,
그러니까 공약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한 공약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발목을 계속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제 앞으로 펼칠 정책의 방향은 확실한데 네. 공약들이 여기하고 반대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되돌리면 공약을 어긴다는 얘기를 듣게 생겼고 그렇죠. 하자니 조금 정책하고 안 맞고 이런 것들이 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예.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 인수위 발표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맞아요. 그 부분 아닙니까? 손실보상? 근데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보면은 아주 교묘한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등 지급으로 결정이 된 거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때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 곳당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 이렇게 해서 모두 50조 원을 지급을 하겠다. 네. 일괄 지급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죠. 네. 인수위가 갑자기 이제 차등 지급 방안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좀 흐트러졌었잖아요. 예. 반발도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추 후보자가 한 표현이 아주 애매합니다. 당선인이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작업 중이다. 이거 정말 그 정부 관계자들이 많이 하는 표현인데 맞아요. 주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네, 건지 근데 약간 어쨌든 새 정부가 민생 안정을 최고의 그 기치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네.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데는 힘을 쓰겠다. 근데 추경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봐가면서 차등 지급인지 일괄 지급인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게 정치와 정책의 그 사이에서 아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갈팡질팡하고 발언들 있는 네.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네. 현실에 좀 맞는 그리고 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정치보다는 정책 쪽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집값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관심이 많이 가던데요. 특히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게 목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 답변도 눈길을 끌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책 목표가 확실하게 나온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안정화라는 얘기는 했는데 네. 이게 방향이 위로 안정화냐 아래로 안정화냐는 몰랐었거든요.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부동산이란 게 되게 애매하다.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안정화라는 게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네. 이 원희룡 후보자가 확실하게 집값의 단기 하향 안정이 목표다라고 했으니까 집값을 내리는 게 목표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이 하향 안정, 그러니까 집값을 내리는 건 이번 정부에서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건데. 5년 내는 노르겠죠. 네. 근데 네. 이제 다만 공급의 문제잖아요. 네. 공급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후보자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서 시장 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투기에 과도한 투기, 안 과도한 투기가 있는지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규제 푸는 것과 투기 막는 것이 함께 갈 수 있을지. 그래서 뭐 좋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규제는 불합리하면 과감히 풀고 네.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정부 정책의 균형 속에서 주택 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진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저는 뭐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맞는 정책 방향은 부동산 시장의 어느 정도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네.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를 아마 현 정부도 많이 우려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경호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세금 같은 거 갑자기 뭐 폐지를 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네. 아마 그런 걸 신경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원희룡 후보자가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네. 당장 폐지는 없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임대차 3법은 선거 과정, 대선 과정에서 야당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내용이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맞습니다. 당장 폐지하지 않겠다는 건지요? 여야와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만 얘기했고요. 당장은 폐지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이제 선거 때 얘기한 거하고 조금 반대가 되는 상황이어서 당장 이제 선거 때 정책에 너무 이렇게 네. 그 얽매이지 말고 음. 방향을 정했으면 방향대로 가는 것도 이번 정부에 필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유리 리포터, 김윤경 기자, 김치영 기자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